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소녀 연아의 이야기. 굶주린 땅의 그림자. 연아는 북한의 함경북도 두만강과 가까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공식적인 이름은 김연아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연아라고 불렀다. 연아의 삶은 주변을 에워싼 회색빛 삼봉우리처럼 늘 침울하고 고요했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12살 소녀의 작은 배는 늘 텅 비어 있었고 배고픔은 이제 통증이라기보다는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만성적인 감각이었다. 연아가 사는 마을에는 배급이라는 단어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받아보는 쌀은 턱없이 부족했다. 매 끼니는 옥수수 가루로 끓인 멀건 죽이거나 산에서 캐온 나물로 겨우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연아의 아버지 김철민은 탄광에서 일했다. 그의 몸은 검은 석탄 가루와 고된 노동으로 늘 짓눌려 있었고 표정에서는 좀처럼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몰래 산에 들어가 나무를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 근처에서 밀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버지는 연아를 볼 때마다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반면 어머니 이수영은 연아의 유일한 빛이었다. 어머니는 연아에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둠이 내려앉고 창밖으로 인공적인 빛조차 새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 건너 세상은 말이야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단다. 그곳에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연아에게 그들이 갇혀있는 이 좁은 세상 밖에도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연아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유가 어떤 맛일지 상상하곤 했다. 아마도 따뜻하고 달콤할 것이라고. 절망이 현실이 된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부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며칠간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억지로 일터로 돌아갔고 며칠 후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약은커녕 영양가 있는 음식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연아의 12번째 생일이 오기 전 차가운 방에서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강하게 타올랐다. 연아는 그 눈빛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단한 결의를 읽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는 연아를 앉혀놓고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꺼냈다. 보자기를 펼치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은가락지 그리고 약간의 인민패가 나왔다. 연아야, 어머니가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 이대로 여기에 있다가는 너도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게 될 거야.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탈북 계획을 연아에게 설명했다. 국경 근처 마을에 사는 한 브로커를 통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것이고 그곳에서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더 멀리 남쪽으로 갈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어머니는 연아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우리는 꼭 그 자유로운 곳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밥을 실컷 먹고 내가 웃고 싶은 만큼 웃으면서 살자. 이것이 아빠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연아는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강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며칠 후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 바람이 불던 금이 밤, 연아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꾸려 마을을 나섰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은 굶주림과 침묵의 땅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한 길고 고독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압록강을 건너는 여정. 마을을 떠난 연아와 어머니는 브로커가 알려준 국경지대 은신처까지 꼬박 사흘을 걸었다. 그들의 행군은 밤에만 이루어졌다.
낮에는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버려진 오두막에서 몸을 숨겼다. 연하는 배고픔보다 더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작은 인기척이나 멀리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흘째 밤 그들은 마침내 압록 강변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연하는 강폭이 생각보다 좁다는 것에 놀랐지만 그와 동시에 느껴지는 강물의 차가운 기운과 어둠의 깊이에 압도당했다. 강은 마치 거대한 검은 뱀처럼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던 브로커 명호가 있었다. 명호는 거칠고 무뚝뚝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오늘 밤이 기회다. 얼음이 완전히 얼기 전이라 위험하지만 경계가 뜸해. 명호가 짧게 읊조렸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명호는 그들에게 두꺼운 비닐로 싼 옷가지와 신발을 나누어 주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켰다. 연하는 추위와 두려움 때문에 몸이 덜덜 떨렸다. 연하야, 엄마 손 놓으면 안 된다.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오직 엄마 발만 따라와. 어머니는 연하의 작은 손을 잡고 간절히 속삭였다. 명호가 앞장서고 연하와 어머니는 그의 뒤를 따랐다.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발목을 찔렀고 곧이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냉기가 전신을 덮쳤다. 강물은 예상보다 깊었다. 연하의 키에는 가슴팍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이 연하의 작은 몸을 끊임없이 옆으로 밀어냈다. 어머니는 연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연하는 입을 꾹 다문 채 어머니의 힘줄 선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어머니는 기어이 연하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자유를 향한 염원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건너편 강둑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다. 갑자기 경비견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고 멀리서 탐조등의 불빛이 강을 향해 hul기 시작했다. 명호는 낮은 목소리로 엎드려 라고 외쳤다. 연하와 어머니는 강물에 몸을 숙인 채 숨을 멈추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그들은 마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고 탐조등이 머리 위를 지나가자 어머니는 재빨리 연하를 이끌어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연하는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연하를 안고 흐느꼈지만 긴장을 풀 시간은 없었다. 그들은 명호를 따라 국경선에서 떨어진 한 조선족 마을의 낡은 창고에 몸을 숨겼다. 하지만 명호는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남긴 돈과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모두 주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너희 둘이 안전하게 남쪽까지 가려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한 명이라도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명호는 노골적으로 말했다. 결국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연하라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어머니는 명호가 주선한 외곽의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로 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연하를 꼭 끌어안았다. 연하야, 약속해. 엄마가 돈을 벌어서 곧 너를 따라갈 거다. 그때까지 낯선 사람 말 잘 듣고 절대 울지 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는 엄마의 꿈과 아빠의 용기가 있어. 알았지? 연하는 온몸으로 눈물을 토해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연하의 낡은 배낭에 귀하게 아껴두었던 엿한 조각을 넣어주었다. 이거 먹고 힘내렴. 다음번에 만날 때는 네가 좋아하는 밥을 실컷 해줄게. 어머니는 연하의 볼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고 명호에게 연하를 맡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연하는 떠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흐릿한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연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과 맞닥뜨렸다. 이제 연하는 오직 어머니와의 약속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낯선 명호와 함께 자유를 향한 길의 다음 단계를 시작해야 했다. 숨 막히는 동행.
어머니와 헤어진 연하는 낯선 브로커 명호와 함께 중국 내륙을 종단하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명호는 연하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끌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했다. 너는 이제 말을 잃은 아이처럼 행동해야 한다. 절대 조선말을 쓰지 마라. 누가 뭘 물어도 대답하지 마. 내가 여기서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해. 연하는 명호의 말대로 기차 안에서나 낯선 여관에서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늘 기차 창밖만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중국 대륙은 북한의 산골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은 연하에게 낯선 세계였다. 그럴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지만 연하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동하는 동안 연하와 명호는 몇 번이나 공안의 검문을 피해 숨어야 했다. 한 번은 새벽 기차역에서 신분증 검문이 시작되자 명호는 연하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뛰어들었다. 명호는 연하를 칸막이 안에 숨기고는 밖에서 문을 막아섰다. 연하는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서 숨소리마저 죽인 채 덜덜 떨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검문이 끝난 후 명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연하에게 더 강한 침묵을 강요했다. 이동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 그들은 광시장족 자치구의 외딴 국경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연하는 명호가 아닌 새로운 인도자를 만났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친절해 보이는 나이든 여성이었다. 명호는 그녀에게 연하를 맡기고는 돈을 받은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선생님은 명호와는 달리 연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밤에는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가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렴. 선생님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속삭임을 아주 희미하게 떠올리게 했다. 베트남으로의 탈출은 육로를 통한 야간 이동이었다. 선생님은 연하와 함께 어둠을 틈타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 순간 선생님은 연하의 손을 잡고 작은 수풀 속으로 숨었다. 멀리서 국경 수비대의 희미한 랜턴 불빛이 보였다. 선생님은 연하를 안고 낮은 포복 자세로 기다렸다. 수비대가 지나가고 완전히 안전해졌을 때 선생님은 연하를 이끌고 작은 개울을 건너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을 더 걷고 난 후 선생님은 연하에게 속삭였다. 됐다. 여기가 베트남 땅이다. 베트남에서의 여정은 중국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미니버스를 타고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목적지는 태국이었다. 베트남을 가로질러 캄보디아 국경을 넘고 다시 캄보디아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은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다. 연하는 열악한 환경과 긴장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 심하게 앓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묵묵히 연하를 간호하며 국경을 넘을 때마다 연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수많은 국경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끝에 연하는 선생님과 함께 태국 국경을 넘었다. 그들이 경찰에게 체포되어 난민보호소로 이송되었을 때 연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차가운 쇠창살이었지만 그 안에서 연하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국 난민보호소의 좁은 침대 위 연하는 이 긴 여정을 견뎌낸 스스로가 대견했다. 그녀는 낡은 배낭에 남아있는 엿조각을 꺼내 먹으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 한국으로 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자유의 새벽. 태국 난민보호소에서 몇 달간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연하는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아래 세상은 어머니가 속삭여 주었던 이야기처럼 밝고 풍요로워 보였다. 연하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공항에서 연하를 맞이한 것은 낯선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이었다. 그들은 연하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하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연하는 곧바로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향했다. 하나원은 연하에게 태어난 후 처음으로 겪는 안전한 집이었다. 따뜻하고 넉넉한 식사, 깨끗한 침대, 그리고 자유롭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연하는 이곳에서 남한 사회의 기초적인 생활 방식을 배웠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연하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의 작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연하는 여전히 낯선 사회에 홀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였다. 남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외래어는 연하에게 마치 외국어처럼 들렸다. 연하는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친구들은 연하의 억양을 놀리거나 북한의 현실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던졌다. 악의는 없었지만 이런 질문들은 연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연하는 다시 침묵 속으로 숨어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와의 약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을 떠올렸다. 연하는 이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연하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공간은 학교의 미술 시간이었다. 연하는 캠퍼스 위에 고향의 회색빛 산, 얼어붙은 강물,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억눌렸던 감정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술 선생님은 연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또한 연하에게 먼저 다가와 준 따뜻한 친구 지수도 있었다. 지수는 연하의 억양이나 출신에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그녀의 그림과 마음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수 덕분에 연하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연하의 용기에 감탄했다. 몇 년이 흘러 연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북한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학생이었습니다. 연하는 가장 먼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계실 곳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정착 지원 단체에 연락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록 당장 어머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연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사람답게 살고 있다. 연하는 자신의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자유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학에 가서 미술을 전공하고 훗날 자신처럼 힘든 여정을 겪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연하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 대신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